안녕하세요. 시 읽어주는 화가 임현진입니다. 오늘은 시가 아니고 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르지 않는 창의성. 에릭 메이슬 지음, 임경아 옮김. 창의성이란 새로운 생각이 깨어나 구체적인 형체를 띠기 시작할 때 내가 느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미친 사람이 된다.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 수세기에 걸쳐 예술적 창의성은 하늘이 준 영감과 광기, 완전한 재능, 이름 붙일 수 없는 삶의 에너지, 우주의 힘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졌다. 오늘날에는 무의식적인 과정이자 성적 본능을 훈련해 승화시킨 것이라고, 또는 소원을 이루려는 노력, 그리고 신경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창의성이 인간이 가진 특별한 정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알고 실현하려는 노력과 인격적 성향으로 인해 우연히 생긴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내가 보기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예술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예술적으로 창의적인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사랑하기와 알기, 그리고 행동하기, 혹은 심장과 머리, 손이다. 아니면 선불교에서 말하듯 큰 믿음과 큰 물음, 그리고 큰 용기라고 할 수 있겠다. 창의성은 신비로운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의성을 표현하기가 쉽다는 말은 아니다. 예술가들은 창의적이기 위해 충분히 사랑해야 하고 많이 알고 직접 행동해야만 한다. 이는 노력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일이다. 창의성의 에너지, 사랑. 사랑은 예술가의 여정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이다. 사랑은 숭고하고 거칠고 강박적이고 열정적이고 두렵거나 스릴 넘치지만 그 성질이 어떠하든 예술가의 삶에 강한 원동력이 된다. 그렇다면 예술가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첫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 힘에 의해 화가나 소설가, 고고학자 등이 되어 예술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 힘은 당신을 사로잡은 책이나 춤, 음악, 이미지, 연극의 힘, 또는 고대 문화의 신비나 우주의 비밀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깊은 사랑과 열정에 쌓인 예술가들은 끝도 없이 그 사랑을 고백한다. 당신은 또한 위대한 대가들을 사랑하며 마음을 흔드는 소설을 쓰거나 음악에 맞춰
무대를 누비는 인간을 사랑한다. 아울러 모차르트의 음악을 사랑하며 그 인물을 사랑하기도 한다. 물론 인격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표현해내는 능력을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하지 않는 예술가는 창의성이 크게 모자랄 수 있다. 버지니아 울프가 말했듯 윤활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법을 익히고 피아노 레슨을 받고 좋은 음악 학교에 가고 콘서트 여행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일은 직업일 뿐이지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 특별한 예술가들의 삶에는 예술에 바친 깊고도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 있다. 책에 매료되었다면 그들은 닥치는 대로 책을 읽을 것이다. 그림이라면 화랑을 찾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전시회를 볼 것이다. 그러나 예술에 자신의 삶을 바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그저 사랑의 눈이 멀었을 뿐이다. 사랑에 빠진 예술가는 처음에는 사랑에 취해 닥치는 대로 사랑한다. 방 고흐는 20살 무렵에 이류 예술가들의 작품에도 감탄했고 경탄에 마지 않았다. 훌륭한 예술가들과 그렇지 못한 예술가들을 동시에 찬양했던 것이다. 비평가들은 방 고흐가 천성적으로 그림을 볼 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예술가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술가라면 자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던져버리는 순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이다. 처음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 풋풋한 무모함이란 열정으로 눈이 멀고 말지 않던가. 예술가는 음악이든 그림이든 그 매체에 도취되고 희열을 느끼거나 놀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예술이 우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다. 아는 것, 창조할 수 있는 힘. 아는 것은 직관적인 동시에 이성적인 행위이다. 또한 섬세하면서도 사실적이고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일이다. 작품을 창조해내는 예술가들이나 음악가나 배우같이 재창조하는 예술가들 모두 끊임없이 익히고 배운다. 즉, 몰입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배우라면 역할에 스스로를 몰입시켜 그 인물이 되어 호흡한다. 무용수라면 사슴이나 백조가 되고, 작가라면 소설의 장면 속에서 살며, 피아니스트라면 소나타 안에서 산다. 모든 예술가들은 각자 다른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 그들의 예술은 다르다. 누군가는 추상에, 누군가는 사실주의에 몸을 담근다. 또한 누군가는 재즈에, 누군가는 전통적인 안데스 피리 음악에 몰두한다. 공통점이 있다면 철저히 몰입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시노트는 영감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대상에 자신을 몰입시키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아는 것은 계속해서 바뀌며 변화한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한다. 방금 쓴 시가 지금은 정말 만족스럽겠지만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결점투성이다. 아침에 그린 멋진 그림이 오후에는 그저 그렇게 보인다. 안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기계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다. 즉, 전적으로 좌뇌의 활동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보다는 아이디어와 직관, 믿음과 감정 등을 수반하는 운회적인 행위이다. 어떤 예술가는 작품의 아이디어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어떤 예술가는 직관을 중요하게 여긴다. 당신은 둘 중 한쪽에 속하여 아이디어가 직관보다 중요하다고 또는 그 반대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그 외에도 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술가의 기본 임무, 행동하기. 창의성의 핵심이 사랑하는 것이고 아는 것의 핵심이 두뇌라면 행동의 핵심은 근육 조직이다.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차이코프스키가 설명했던 종류의 노력이 행동하기이다. 우리는 항상 작업해야 하며 자존심 있는 예술가라면 기분이 안 내킨다고 손을 놔서는 안 된다네. 노력해보지도 않고 기분이 내킬 때까지 기다린다면 쉽게 나태해지고 열정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 것일세. 참을성을 가지고 내키지 않는 기분을 극복한 자에게만 영감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보세. 며칠 전에 나는 영감이 전혀 떠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매일 작업하고 있다고 자네에게 말했지.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말았다면 분명 나태라는 늪에 빠지고 말았을 걸세. 그러나 인내심과 믿음으로 오늘 영감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무엇을 쓰든 듣는 사람의 심장을 꿰뚫고 감동을 줄 힘이 있으리라는 믿음에 감사한다네.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설명하고 아무리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해도 실제로 작품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예술가라고 할 수 없다. 때로는 비전을 예술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 심지어 훌륭한 예술가들조차도 위대하지 않은 책을 쓰며 위대하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위대하지 않은 곡을 쓴다. 위대하지 않은 공연을 하기도 하며 위대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런데도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임무이다. 자신의 예술을 사랑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배우고 알며 그것을 직접 행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수십 년간 사랑하고 알아가고 행하는 것은 예술에 전념하고 평생의 친구인 창의성에 스스로를 바친 사람의 특징이다.
예술가에게 재능이란 창의성은 인간의 잠재력이 표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재능은 무엇일까? 웹스터 세계사전에 따르면 재능은 자연스러운 능력이자 힘 또는 자질로 특히 예술과 과학 또는 뭔가를 배우고 행하는데 특별히 뛰어나며 명백히 자연스러운 능력이다. 이 정의는 우선 재능을 능력과 힘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나는 재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몸담은 예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음역을 가져야 하며 얼마나 멀리 뛰어야 하고 얼마나 솜씨가 좋아야 하는가? 몇몇 예술 분야만 살펴봐도 예술가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피아니스트에게는 기교를 부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음악을 해석하고 감정을 실어 연주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재능 있는 배우는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연기 폭이 넓은 사람인가? 대상을 비슷하게 그려내고 그림의 구도를 잡아 균형 있게 표현해내며 훌륭한 색감으로 새로운 이미지나 아이디어들을 솜씨 있게 다루는 화가가 더 훌륭한가? 아니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더 훌륭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만큼 분투해야 한다. 그러는 동안 예술가는 자기 분야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이 무엇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된다. 그래야 자기 분야에서 재능이 무엇을 뜻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런 평가가 내려졌다면 예술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글쎄, 나는 내 예술에 필요한 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나는 재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직선은 잘 못 그린다. 이 문제점을 무시해야 할까? 예술을 포기해야만 하나? 재능이 타고난 것이라면 나는 그리는 재능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행히도 사전은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 사전에 따르면 재능은 개인이 타고난 능력이다. 그러나 예술에서 재능은 오직 타고난 능력만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으니 말이다. 내게 재능을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일례로 방고우의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서툴고 아마추어 수준이었다. 그러나 2년 동안 엄청난 열정과 생각, 노력으로 창의성을 표현해내면서 정규 교육을 받은 동료보다 훨씬 앞설 만큼 자신을 훈련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고우의 발전은 예술가에게 새 힘을 준다. 창의적으로 행동하면 예술가는 재능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중요한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술가는 위안을 얻는다. 그렇지만 이 좋은 기분은 곧 사라지고 만다.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 생각하며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재능 있는 예술가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기 재능을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수준과 비교하고는 나는 잠재력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에는 스스로를 재능 없는 이류 예술가라고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 궁금해한다. 작고한 소설가인 저지 코진스키 또한 불행한 비교의 희생자였다. 코진스키는 페인트로 얼룩진 새와 챈스 가드너, 그곳에 가다 등의 소설을 쓰고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스스로를 폄하했다. 어쩌면 말도 안 돼 보이는 겸손은 재능에 대한 관점이라기보다는 염세주의 사고일지도 모른다. 심지어 실패한 예술적 삶에 대한 편리한 변명일 수도 있다. 아니면 스스로를 문학의 대가들과 비교하며 패배자처럼 느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보면 예술가가 자신의 재능을 얕보고 자존심에 상처 입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 예술가에게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난이라는 사실을 안다. 또한 예술이라는 것이 어렵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한계는 늘어날 뿐 이를 초월할 수는 없다. 머릿속에 멋진 음악이나 식구가 떠오르는 순간에는 자신이 특별하게 느껴지겠지만 결국 무지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준을 낮추고 높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말아야 하나? 자신의 단점과 평범함을 고백하고 다른 예술가들의 평범한 작품에 관대해야 할까? 아니면 기준을 높이 잡고 그에 따르는 실망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이 문제로 고민하던 예술가는 결과가 어떠하든 이상을 높이 세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최고의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마음먹고 창의성과 재능을 표현하는데 다시금 전념한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골치 아픈 문제와 마주친다. 재능이라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쩌지? 오히려 장애물이라면? 재능에 관한 문제로 이미 지쳐버린 예술가는 생각한다. 나는 창의성과 재능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중은 웃기는 코미디나 로맨스 소설, 가라오케 음악만을 원할 뿐이다. 대중이 고양이 그림이나 교훈거리만을 원한다면 왜 나는 스스로를 힘들게 해야 하는가? 이쯤 되면 예술가는 화가 난다. 심지어 관중에게 보복할 길을 찾는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평범한 취향 때문에 좌절감을 맛보았을 존 케이지나 앤디 워홀 같은 현대 예술가들을 떠올리며 지극히 평범한 작품으로 그 평범함을 조롱한다. 그런 예술가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려고 무엇이든 할 것이며 아무리 우스꽝스러운 짓을 해도 박수 갈채를 받을 것이다. 예술가가 무엇을 하든 대중은 놀라지도 자극을 받지도 않는다. 그저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프랑스 다다주의 예술가 마르셀 듀샹이 말했듯 사람들의 면전에 선반과 소변기를 던졌더니 그 작품이 미적이라고 찬양한다. 이제 예술가는 세상이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의가 든다. 재능에 대한 생각이 이젠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일이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는 다짐한다. 더 이상 재능을 문제 삼지 말자. 이젠 자신있게 행동할 거야. 세상에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훨씬 중요한 일들이 있어. 내가 가진 재능을 좋은 일에 쓰자. 예술가는 이제 개인의 표현보다 공동체나 전 세계의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결심한다. 작가이자 화가인 수지 게블릭의 다음과 같은 예술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날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사회적 역할을 외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주도적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위험하며 그 결과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술이 그 자체의 법으로만 움직이고 미학이 아무런 기능도 없이 순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현대의 자율과 자유 개념은 철없어 보인다. 바깥 세상에 귀를 막고 개인주의와 자유, 자기 표현에 대한 뜬구름 같은 이상에만 전념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예술가는 예술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할까? 이를테면 그림을 그리는 대신 예전에는 수공예라며 모시받던 작업을 통해 남성 우월 사회와 성차별에 저항하는 것이 좋을까? 예술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금세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술가는 예술을 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재능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에게 충분한 재능이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의심한다. 타고난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는 상관없다. 버지니아 울프의 글솜씨와 피카소의 그림 실력, 모차르트의 음감을 가지고도 책이나 그림, 소나타를 기대만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질문은 우연히 생겨나고 자기 비판적이며 혼란스럽게 이루어지기 쉽다. 절대로 조리 있게 그 문제를 파고들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작품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재능이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더욱 그렇다. 그래도 재능 문제에 있어서 예술가는 체계적이고 조리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 재능 문제는 철저히 드러내놓고 의식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래야 예술 분야에서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자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경우 스케치가 문제가 아니라 표현력이 문제이며
자신이 가진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더 강렬한 예술가가 되는지 알게 된다. 이렇게 일단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는 타고난 재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능보다는 창의성에 집중하는 편이 훨씬 이롭다. 예술을 창조하는데 열정과 지식, 의지를 불사른다면 더 창의적이 되고 재능도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많이 사랑하고 충분히 배워 알며 지식을 끌어모아 예술 작업에 임하면서 하기 싫은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재능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계속해서 꿈꾸며 자신이 특별하다고 끊임없이 믿어라. 꿈꾸기를 멈추면 에너지도 사라진다. 사랑도 사그라지고 창의성은 점점 고갈된다.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며 개발하라. 결국 재능에 대한 의심은 창의성이 표현되면서 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